네, YTN 라디오 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순서죠. 뉴스 인앤아웃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할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깔끔한 김영민입니다. 네, 오늘 주요 뉴스의 해설 또 의미와 그 뜻을 풀이해줄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산업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했어요. 근데 여기서 원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이 경남 창원의 원전 산업 대표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해서 원전 협력 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산업이 지금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장을 둘러보고는 이런 시설을 탈원전을 추진한 관계자들이 다 보고 이 지역 산업 생태계와 현장을 둘러봤다면 과연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직접 챙기고 미래 원전 시장 주도권 경쟁에서 저와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며 원전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전 정권의 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좀 보였습니다. 네.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의 원전 관련 발언들을 먼저 뉴스인 해주세요. 네, 문재인 정부 정책 중에서 가장 논란거리가 된 것이 그 탈원전 정책 아닙니까? 그 원자력 발전 줄이고 부족한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나 화력 발전으로 대체하겠다는 건데 참 목표 거창하고 구호도 좋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냉혹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전기요금 인상 압박 버틸 수 없을 정도가 돼서 문재인 정부 기간 내에 다시 원전 발전 비중이 다시 원위치되고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결론으로 이어졌었는데 그동안에 원전 발전 비중이 이렇게 문재인 정부 동안에 탈원전에서 사실상 폐기하고 원위치됐지만은 그 사이에 원전 관련 산업은 거의 괴멸적이라고 할 정도로 피폐화됐다라는 그런 부작용을 나왔었죠. 산업 기반 자체가 완전히 뿌리 뽑혔고요. 인력도 지금 수급도 안 되고 원전 산업이 거의 폐허가 됐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항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은 한탄에 가까운 아쉬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했는데 아쉬운 5년을 이렇게 그 한탄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산업 정책 과거 정부와는 180도 바뀔 것이다. 라는 점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원전 산업을 놓고 탈원전을 했다는 것은 이제 바보짓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원전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네,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관련해서 공청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해서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수명이 오래돼서 점검 중이었던 한울 3, 4호기 운영 신속하게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 허가가 종료된 원전을 계속 운영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오늘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산업부가 이제 원전 예비품 생산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 925억 원 규모의 일감을 올해 안에 긴급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말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는 전혀 다른데 앞으로 5년 동안의 원전 산업 방향이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당연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탈원전 정책 백지화하는 노력 정책들이 계속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인수위도 국정과제 그 보고할 때 탈원전 정책 완전히 폐기하겠다. 그리고 원자력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낸 적이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 윤석열 정부 5년은 이런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관심이 문재인 정부 때 공사 중단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게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원전 업계는 지금 전시다. 탈원전이라는 폭탄이 터져서 폐허가 된 전쟁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시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벌여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그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문제와 결부시킨다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은 신한울 3, 4호기 경우에는 환경 영향 평가를 다 마치고 네.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중단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환경 영향 평가는 5년 동안 공사가 안 되면은 다시 재협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재개하려면은 다시 환경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네. 그렇습니다. 다시 4계절 동안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고 네. 주민 공청회를 해야 되고 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 재협이라는 것이 다시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과정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해석하긴 분이 있으니까 관료적 사고를 벌여야 된다는 것은 하긴 법적 절차라든가 기준은 지키되 네.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야 찾아보겠다는 되겠죠.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예. 근데 또 하나 이제 시급한 것이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일감 수주를 많이 늘려야 된다. 그래서 올해 그 925억 규모 일감을 주겠다. 2025년에 1조 원 이상 발주하겠다. 이렇게 일감을 줘서 생태계가 이렇게 그 숨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인력의 문제입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보도가 됐지만 카이스트 경우에는 원자력과 지원 학생이 전혀 없다라는 보도가 네. 계속 그렇군요. 있었죠. 네. 대학 그 원자력 학생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인력도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시키는 과정들이 굉장히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전 수출을 위한 민관 협력 컨트롤 타워로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 이걸 설치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지금 원전 산업이 내수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국가 경쟁력 굉장히 높았었죠. 네. 그래서 수출 계약 금액 보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 1억 2천만 달러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2020년에 3,300만 달러로 굉장히 줄어들었죠. 네. 뒤늦게 기억하시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과 원전 수출 협력하기로 이런 내용이 공동 성명에 들어가 있는 기억나죠. 그 뒤늦게나마 이렇게 관심을 기울였지만은 그 기간에 국제 경쟁력은 많이 약화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산업을 중점 산업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면은 이제 원전 수출 쪽으로 문을 굉장히 두드릴 가능성이 큽니다. 성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네. 대통령이나 아마 고위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원전 세일즈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원전 산업 다시 재생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힘 내 공부 모임이 공식 출범했죠? 네, 그렇습니다. 전임 원내대표였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한 당내 국회의원 1호 공부 모임 혁신 24 새로운 미래, 약칭 새미래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모임 이름의 뜻은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24시간 24절기 혁신을 잊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 사에 좀 방점을 둬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네, 네. 이 모임에서는 여당 의원 48명이 참석해서 정치 선진화, 민생 경제 등 중요 사안을 익히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고 총선 승리를 다진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48명이면은 국민의힘 전체 의석수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의원들이 참석한 건데요. 네. 오늘 또 강연을 듣고 토론 시간도 가졌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모임인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 국민의힘 전체 의석이 115명인데 48명이면 뭐 절반 조금 못 미치지만 굉장히 의원들 관심이 네. 높았던 거죠. 네. 일단 김기현 의원 경우에는 야당 시절 그 21대 국회 초반에 이제 초재선 의원들과 공부 모임을 운영한 것이 있습니다. 금시초문이라는 거예요. 네. 금시초문이 뭐냐면 네.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그 모임인데
세밀에는 이 금시초문이라는 모임의 여당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표현은 공부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참석한 인사들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치위 의장도 참석을 했고요. 또 특이하게도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강연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달은 2차 세미나에는 서강대 김강두 석좌교수 그리고 8월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를 초청을 해서 이렇게 강연도 듣고 토론도 한다고 합니다. 순수 공부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이 김기현 의원 측의 주장인데 네. 주장을 항상 고지고 들어갈 수는 없겠죠. 예. 얘기하신 것처럼 당내 이제 의원들이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부 모임이다. 라고 이제 출범을 하지만은 시작은 하지만은 네. 결국 이게 이제 개파로 연결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어떤 모임이든 사실 당내에서 이런 모임이 생기면은 좀 의심의 눈초리로 좀 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친구들이랑 공부 모임을 한다 하면 부모님들이 이제 의심부터 하시잖아요. 그래? 공부하는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는 거 아니냐, 친구들이랑 모여서 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여야 가리지 않고 이런 의원 모임을 둘러싸고 팬덤 정치를 유발한다, 아니면 계파 갈등의 씨앗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모임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었고 뭐 해체론이 터져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김기현 의원이 결코 계파나 반장 모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내실을 다지고 국민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모임만은 계파 논란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일단 분명한 거는 김기현 의원 경우에는 당권 도전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자신의 당권 도전에 도움이 되는 발판을 마련하려고 모임을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또 특이하게 오늘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는 윤리심의 네. 열리지 않습니까? 열리죠. 예. 그날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발족됐다는 것이 참 공교롭습니다. 김기현 의원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해서 이 대표 편들어주는 발언도 최근 하고 그랬더라고요. 하지만은 만약 이준석 대표가 징계로 인해서 당 대표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럴 경우 그 국민의힘도 당 대표 경선에 돌입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당연히 김기현 의원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발판이 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의원의 새 모임 이전에 친윤 모임이 그 민들레 모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뭐 일단 손하기를 피해간다는 입장에서 지금 잠깐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임도 다시 손하기가 끝나면은 재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안철수 의원은 또 어떤 입장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을 건데 네. 안철수 의원은 최근에 그 의원이 되면서 공부 모임 만들 거다라고 하는 그 보도도 있었지만은 최근 인터뷰 보니까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신이 국민의힘 들어와 보니까 계파 정치가 민주당보다는 치열하지 않더라. 오히려 의원들이 잘 모이지 않는 것 같더라. 공부 모임을 만들 생각은 없지만은 서로 모여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언제든지 모임이나 계파 정치 시동을 걸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분 이렇게 눈여겨볼 인물이 누구냐면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맡은 최재형 의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혁신위원회가 공천 혁신 담당할 것인 만큼 최재형 위원장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과정에서 여기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전적인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이준석은 최재형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오늘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또 최재형 위원장의 정치적 역량이 어떻게 발휘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세밀의 모임의 출범 축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원 구성과 관련한 협상에서 대선 과정에서의 고소 고발 사건을
서로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세밀의 출범 축사에서 민주당이 계속 원구성과 관계없는 조건을 붙인다라고 주장하면서 대선 과정에서의 고소고발 사건을 상호 취하하는 것이 민주당이 내건 원구성 협상의 조건 중 하나였다. 우리가 고발한 사건은 전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됐다. 이 후보를 살리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많은 고민 끝에 협상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오늘 중 권 원내대표와 만나 진정성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얼토당토 않은 발언에 기가 찬다며 제가 원내 수석 부대표에게 물으니 이재명의 이자도 안 나왔다더라. 사실 왜곡을 바로잡고 사과하지 않으면 오늘 중 만남은 갖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지금 양당의 입장이 달라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궁금하고 또 오늘 결과적으로 회동이 또 불발됐죠. 예,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기대가 됐었거든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회동 제안을 했었어요. 원구성 네. 협상하자고.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알려주면서 일단 모임 자체가 회동이 이루어질지 자체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인데 오늘 밤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걸까? 뭐냐면 박홍근 원내대표 말로는 그건 본인이 누구 삐지고 안 삐지고의 문제가 아니다. 사과를 해준다라면은 한번 만나겠다라고 이렇게 그 발언을 사과의 하고 여부가 있어요.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감정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풀어주는 노력을 하면은 양의 이해를 구하고 하면은 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쭉 양측의 발언을 쭉 다 들여다 보니까 과연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원구성 협상에서 원구성 문제가 우리가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그렇죠. 있었어요. 일단 양측의 발언을 종합해 보니까 원내 수석 부대표 간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진성준 부대표가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 양당이 정치적으로 고소고발한 것 있다.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뭐 그랬고 이번에도 서로 신뢰 회복 차원에서 서로 치유하자. 이렇게 송원석 국민의힘 부대표에게 타진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진성준 부대표 말 들어보면은 그 과정에서 이재명의 이자도 안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거는 원구성 협상의 전제 조건이란 말도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고소고발 대부분이 이재명 의원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제안 취소하자고 한 것 아니냐? 결국 원구성 협상을 지연시킨 것이 이 문제 때문 아닌 것이냐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다가 검수 안박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헌법소송 소원 이거 취하해달라라고도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원구성 안 되는 것이 법사위 체계 자구심 사건 문제 때문인지 알았는데 그와 별도로 국회가 못 여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고소고발 취하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원내대표 문제로 다뤄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는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선거 끝나면 두 당이 사실 그 고소고발 취하하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그러죠. 근데 그거를 지금 원구성 협상에 연계시킬 것이 아니라 뭐 대표 회동을 하든지 이래서 푸는 방법이 지금은 맞고 시급하게 일단 원구성부터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뭐 선거 과정에서 꼭 이렇게 나왔었던 고소고발 그 끝나면은 사실 뭐 유야무야 돼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가지고 이제 유권자들도 요 고소고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 끝나면 이거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원구성 협상에서 이 고소고발 문제 법사위 문제 외에도 이게 또 하나 걸쳐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인앤아웃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